은퇴 후 파산? SCHD만 믿다간 큰 코 다친다. 진짜 노후 대비 전략 공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중 하나가 바로 SCHD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CHD를 노후 대비 투자로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SCHD만 모아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분명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단일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SCHD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은퇴 준비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려면 보다 종합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더 철저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배당금만 믿고 살기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50대 중반의 박 씨는 SCHD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배당금이 안정적이라 은퇴 후 생활비는 이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배당금이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그랬듯이 경제위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박 씨는 배당금이 줄어드니 예상했던 생활비가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SCHD와 같은 배당 ETF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때 변동성이 큰 배당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한 전략입니다. 결국 박 씨는 계획보다 은퇴 시기를 미뤄야 했고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례 2. 물가 상승을 간과한 한 사람의 후회.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SCHD를 통해 쏠쏠한 배당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충분하던 생활비가 몇 년 만에 350만 원, 400만 원으로 올라갔죠. 김 씨는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다가는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기간이 20년 이상 길어지면 처음에 계산한 생활비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SCHD 같은 배당주는 매력적이지만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한 다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사례 3.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을 준비하지 않은 위험.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는 은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년 전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씨의 재정 상황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SCHD 배당금은 생활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없었죠. 이 씨는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은퇴 후 의료비는 정말 큰 변수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SCHD는 주기적인 배당금을 제공하지만 돌발적인 큰 지출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결국 보유하던 일부 자산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SCHD만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 다양한 자산 배분을 통한 안정성 확보. SCHD와 같은 배당주 ETF는 은퇴 자산의 일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자산군에도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시장 변동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SCHD가 좋은 수익을 낼 때는 배당금을 활용하고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자산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죠. 2. 물가 상승을 반영한 투자 전략 세우기.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려면
SCHD 외에도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 신탁-RE ITS는 물가가 상승해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CHD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별도의 현금 예비 자산을 보유해서 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SCHD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다각적인 자산 배분,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그리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양한 자산 배분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파산을 막으려면 SCHD만 믿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SCHD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대비의 핵심 전략. 많은 투자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SCHD와 같은 배당주 ETF에 눈을 돌립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매력적이죠. 특히 고정된 수입원이 없는 은퇴 이후 꾸준히 배당금이 들어오는 자산은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HD와 같은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은퇴 준비에 있어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전략입니다. 왜 SCHD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에서의 한계, SCHD만 믿고 살 수 있을까? SCHD는 미국의 고배당 주식으로 구성된 ETF로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SCHD만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을 겪을 수 있고 배당금 역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배당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경우 그에 의존하던 생활비도 함께 줄어들게 되죠. 실제로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배당금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SCHD와 같은 배당주 ETF는 은퇴 자산의 일부로만 고려해야지 전체를 SCHD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시장 하락에 대비하지 못한 은퇴자. 50대 후반에 은퇴한 이모 씨는 몇 년 전부터 SCHD를 통해 꾸준히 배당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초기에는 배당금이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팬데믹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SCHD에서 받는 배당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SCHD가 계속해서 배당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시장이 흔들리니 배당금도 같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던 이 씨는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찾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SCHD와 같은 배당 ETF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배당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물가 상승의 위협.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에 은퇴한 김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충분하던 생활비가 5년 후에는 4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더라고요.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고정돼 있으니까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김 씨의 말처럼
은퇴 후에는 생활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면 몇 년 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모 씨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생활비로 이미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료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당금으로는 생활비를 간신히 맞췄는데 큰 병원비가 발생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른 자산을 팔아야만 했죠. 이 시처럼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CHD만으로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SCHD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SCHD만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다각적인 자산 배분. SCHD는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일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산 배분은 다양한 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부동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채권이나 현금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배분의 힘은 시장이 흔들릴 때 빛을 발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채권이나 현금 자산이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자산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이 부진할 때 다른 자산이 그 손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물가 상승에 대비한 전략. 은퇴 후 장기적으로 생활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특히 2030년이라는 긴 은퇴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을 무시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가 연동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같이 자산 가치가 물가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 신탁 REITS에 투자하면 물가가 상승할 때도 자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한 전략 없이는 은퇴 후 몇 년 안에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상자금 마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규모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CHD의 배당금만으로는 생활비와 돌발적인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금이나 저위험 자산으로 비상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SCHD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SCHD는 은퇴 자산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각적인 자산 배분,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비상자금 마련이 은퇴 준비의 필수 요소입니다. SCHD만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의료비와 같은 돌발적인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지금부터 다양한 자산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당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듯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 배분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CHD는 그중 한 부분일 뿐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며 하루하루를 바쳐온 삶.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늘 바빴던 경찰의 삶 뒤엔 어느새 정년이 다가왔고 은퇴를 코앞에 둔 지금 마음속엔 막막함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퇴직 후 남은 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많은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이들이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30년 경찰 인생의 끝 퇴직 후 남은 건 무엇인가? 아버지의 눈물과 충격 고백. 퇴직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마주할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멈춰 서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장의 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묻게 만드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오늘은 30년 경찰 인생을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현실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직업으로만 살아온 사람의 흔들림. 먼저 33년간 경찰관으로 일해온 한 아버지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순찰과 사건 처리로 바빴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나는 경찰이야 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이 다가오니 불안해요. 경찰이 아닌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는 퇴직 후의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경찰관뿐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의 직업에 헌신해온 모든 사람들이 겪는 흔한 고민입니다. 직업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직업이 사라질 때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2.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또 다른 사례는 28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김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시간이 넘쳐나는 게 오히려 괴롭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다들 바쁘고 집에서 빈둥대다가 아내에게 잔소리만 듣는 날이 많았죠. 그는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다 보니 무료함과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소소한 취미를 시작했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더라고요. 김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3. 경제적 불안은 예상보다 더 크다. 세 번째 사례는 개인 사업을 하다 은퇴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퇴직 후를 대비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퇴직 후에야 알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부족하다는 걸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애들 결혼 자금까지 도와주고 나니 제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는 퇴직 후에도 적어도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원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재취업에 성공해 경제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겪은 스트레스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 겪을 수 있는 정체성 위기, 시간 관리 문제, 경제적 불안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나는 경찰이었다 해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라.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은퇴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취미, 여행, 봉사활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퇴직 후의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3.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하라. 월별 고정 지출과 예상 의료비 등을 미리 계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채울 수 있는 연금이나 소소한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경제적 안정은 퇴직 후
마음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은 불안과 고민을 동반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사례처럼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며 경제적 준비를 탄탄히 한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삶, 준비하지 않으면 남는 건 공허함뿐이다. 퇴직은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 결과 정체성의 혼란, 무기력감, 그리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세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흔히 겪는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 후의 정체성 혼란 나는 누구인가? 오랫동안 직업에 의존해 살다 보면 직업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퇴직 후 자신을 정의할 새로운 방식이 없다면 깊은 공허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33년 차 경찰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정년퇴직이 다가오자 불안과 우울감이 밀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그는 경찰이 아닌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게 느껴질 것 같아 두려웠다고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직업이 아닌 나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경찰관이었다라는 정체성을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져도 내가 가진 가치와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시간 관리 시간이 많아도 괴로운 이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엔 넘쳐나는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일정한 루틴 없이 보내는 시간은 무기력과 무료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공기업 퇴직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료함이 밀려오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갔고 그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에게 새로운 일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웃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환경보호 캠페인에 나서며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바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느끼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든 공부든 봉사든 퇴직 후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 한 달 200만 원으로 충분할까?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안 문제입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비용 등은 퇴직 후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이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퇴직 후 생활비와 의료비로 인해 예금을 금세 소진하게 됐습니다. 그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수익이 늘어날 거라 믿었지만 퇴직 후엔 돈을 쓰기만 하게 되더군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금, 임대 수익, 재취업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줄어들수록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은 줄어듭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퇴직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취미, 봉사, 혹은 새로운 배움으로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계획하라. 퇴직 후의 시간은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부터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투자할 취미나 활동을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라. 퇴직 후 생활비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원이 있다면 퇴직 후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공허함에 빠질 수 있지만 미리 계획하고 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경제적 안정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 후에도 빛나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8세 교포의 충격 고백. 한국 돌아오자마자 왜 살기 힘들어졌나? 이 한 문장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교포분들은 한국의 정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고 의료나 생활 편의도 좋으니까 돌아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자는 꿈을 꾸죠. 그런데 막상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귀국 후 1년이 지난 68세 교포의 고백을 빌려 은퇴 후 귀국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 이제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숨막히나? 이게 그분의 첫마디였어요. 30년 가까이 호주에서 살았던 어씨 68세. 젊을 땐 이민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늘 한국이 그리웠답니다. 그래도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곳이지, 노후엔 거기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60 넘어서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도 팔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게 1년 전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대요. 가족이랑 자주 보고 예전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현타가 오더랍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예요. 호주에서 연금 받아오는데 환율 수수료 떼면 생각보다 작아지고 한국 생활비는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호주에서는 무난히 살던 수준으로 외식 한번 하면 한국선 배 이상이 나가고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까지 다 부담이 됐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한국 물가를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이게 첫 번째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은퇴 후 귀국의 가장 큰 함정이 생활비 착각이에요. 많은 교포분들이 한국이 싸다는 옛 이미지에 사로잡혀 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물가는 OECD 상위권이고 외국 연금을 가져와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돌아오기 전에 한국 생활비 예산을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지역별 차이까지 감안해서요. 두 번째 사례는 외로움입니다. BC 70세는 40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긴 친척도 친구도 많으니 안 외로울 줄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결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은 다 자기 생활이 있는데 예전 같을 리가 없죠.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의 문화가 낯설기도 하고 말투도 다르고 사소한 생활 습관이 달라서 미묘하게 소외감을 느끼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요. 내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많은 귀국 교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낯설어진 거예요. 한국인인데 한국이 외국 같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현재 문화를 공부하고
커뮤니티 활동 계획을 세우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기대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매주 만날 수 있겠지? 같은 환상을 깨고 솔직히 이야기 나눠야 해요. 이게 없으면 한국의 인프라는 좋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고립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의료와 행정 스트레스입니다. CC 66세는 캐나다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의료가 좋아서 왔대요. 캐나다는 대기 기간이 길어서 간단한 진료도 오래 걸리니까. 한국 병원은 빠르고 친절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병원 시스템이 워낙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저기 검사를 권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고 본인 부담금도 계속 나갑니다. 또 서류 처리나 각종 온라인 인증 절차도 너무 복잡해서 해외 생활에 익숙한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 오면 병원 좋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돈 나갈 줄 몰랐다는 게 솔직한 말이에요. 많은 교포 은퇴자들이 의료 혜택을 기대하고 오지만 실제로는 자주 쓰게 되면서 지출이 커지는 걸 간과합니다. 또 한국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가 오히려 과잉 진료라는 말도 듣죠. 이걸 잘 이해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물가 착각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 삶의 결이 달라진 인간관계와 외로움, 의료와 행정 시스템의 스트레스와 비용.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을 너무 옛날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변했어요. 은퇴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한국의 생활비는 올랐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먼저 귀국을 결정이 아니라 실험으로 해보라고요. 처음엔 단기 귀국으로 살아보고 거주비, 식비, 병원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천천히 정리하고 기대를 맞춰가야 해요. 또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 한복판 살 거냐, 지방 소도시에 살 거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해외 연금이나 자산관리 계획도 한국 세법과 맞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 송금 수수료, 세금까지 계산하고 오셔야 해요. 68세 교포 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한국 생각하며 그리워했는데 막상 오니 너무 변했더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몰랐던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변했고 우리도 나이를 먹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후 귀국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준비가 답이에요. 한국 돌아오면 편할 줄 알았다는 달콤한 환상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철저히 준비해서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이제 한국 가면 좀 편해지겠지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했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해서요. 이번엔 방금 이야기한 68세 교포의 은퇴 후 귀국 현실 이야기를 이어받아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실질적인 정보와 준비 방법, 구체적인 팁을 풀어볼게요. 말하듯 편안한 톤으로 하지만 실제로 준비할 때 꼭 써먹을 수 있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한국 살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예요.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은퇴 생활비는 150만 250만 원이 평균선입니다. 이건 아주 검소하게 살면 150만 원 정도지만 적당히 외식하고 문화생활하고 의료비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을 넘기는 게 현실이에요. 부부라면 300만 400만 원 생각하셔야 하고요.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20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 전 반드시 해야 할 게 한국에서 살 예산표 만들기예요. 본인의 해외 연금 수입, 환율 수수료, 세금 국내 과세 여부, 한국의 집세나 관리비, 공과금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그냥 내 연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되겠지 하는데 환전하고 세금 빼면 생각보다 작아요. 게다가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죠.
환율 리스크가 은퇴자의 최대 변수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한 달러가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300원 넘는 경우도 많죠. 이게 매달 10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듭니다. 팁은 해외 연금이나 투자 자산을 일부 원화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겁니다. 또 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쌓이면 연간 수십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이 이걸 간과해요. 두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많은 교포분들이 나 집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부동산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거나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30만 원 넘는 곳 많습니다. 또 노후주택이면 리모델링이나 수리비가 한 번에 500만 1000만 원 훅 나가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귀국 전에 꼭 목돈 지출 예상표를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세탁기, 가스보일러 등 교체할 비용이 나갈 수 있어요. 또 서울이나 수도권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지방 중소도시로 옮기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지방 이주도 옵션으로 꼼꼼히 비교하라고 해요. 교통이나 병원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한국 의료가 싸다는 말은 사실 반만 맞습니다. 진료비 자체는 싸지만 자주 가게 되고 검사 권유가 많고 비급여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매달 나갑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게 의외로 커서 깜짝 놀라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월 해외 연금 소득이 200만 원 정도여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 2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많은 교포가 이 계산을 안 하고 들어옵니다. 팁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계산 기능을 꼭 돌려보고 오라는 거예요. 또 해외 의료보험이 끊기면 다시 가입이 안 되거나 해외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도 생기니까 이중보험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는 가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해요. 귀국하려는 교포분들 중에는 자식이랑 가까이 살려고 손주 보려고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론 자식도 바쁘고 손주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이제 한국 가면 애들이 다 챙겨주겠지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기대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합니다. 귀국 전에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돌아가면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할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관계가 깨집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귀국 후 12년 만에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라서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IT도 너무 발달해서 모바일 인증, 공공기관 앱, 카드 결제, QR코드 등이 생활화됐어요. 은행 업무도 비대면이 주류고 동네 관공서도 무인민원 발급기가 기본이에요. 예전 한국이랑 같겠지 하고 왔다가 당황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팁은 귀국 전부터 한국의 최신 생활 정보를 챙겨보고 모바일 인증서, 카드, 계좌 등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또 한국의 보험세금 제도를 공부하고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해외 소득 증명서, 연금 수령 증명 등을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이걸 깜빡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서류 떼느라 몇 달을 허비하고 비용도 듭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가 권하는 귀국 준비 5단계는 이렇습니다. 생활비 예상표 만들기 환율, 수수료, 세금 반영, 주거비와 유지비 계획 리모델링 비용 포함,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의료비 계획, 가족과 기대치 협상하기, 한국 생활 적응 계획과 서류 준비. 68세 교포의 충격 고백은 사실 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나? 는 질문에는 돈, 인간관계, 건강, 행정이 다 얽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문제라기보다 너무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알지 않고 온 결과예요.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 잘하고 귀국해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결국 노후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솔직히 가족과 대화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게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건조하고 현실적일 수 있어도 누군가의 은퇴가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가 다입니다. 진짜입니다.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길어진 수명에 비해 직업 생활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계획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말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62세에 퇴직한 보험 설계사분의 충격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나를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이 주는 무서움. 퇴직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꽤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 전화를 받고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보험 상품을 재조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험하면 무조건 이분에게 먼저 연락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의 고객은 다른 설계사나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해버렸고 업무상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예전에는 또 고객 상담인가? 하며 반갑게 받았지만 이제는 병원 진료 안내 문자나 스팸 전화가 대부분이죠. 돈을 벌던 통로가 사라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주변 인맥도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외로운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2.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이유. 옛날에는 직장에 충성하면 퇴직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금과 보상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평생 직장의 개념도 많이 무너졌어요. 특히 보험 설계사 같은 영업직은 기본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퇴직 전에는 거래처, 고객,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인간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공통분모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과 소득 급감은 마음에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런 상황은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3. 구체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62세 보험 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가까이 보험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원래는 목돈이 잘 쌓이면 일찍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늘어가는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느라 넉넉하게 저축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녀 교육 자금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다 나이가 60이 넘어서자 일도 조금씩 줄고 신입 설계사들이 새롭고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고객 대부분이 갈아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화 기록을 보면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김 씨는 스스로를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회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례 2.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공무원으로 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인지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어요. 초반에는 주변에서 왜 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와 적금을 착실히 해두고 있었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선후배 공무원 모임에 꾸준히 나가서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덕분에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오는 상실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되레 오히려 제2의 삶을 더 즐기고 있다고 해요. 박 씨의 경우는 미리 은퇴 설계를 시작했고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점이 성공 요인입니다. 사례 3. 58세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한 대기업 임원 이 씨. 이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사 구조 조정의 여파로 58세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에 보상금 자체는 큰 편이었으나 그만큼 가계 지출도 컸고 아이들 유학비로 돈을 많이 써서 실제 남은 목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죠. 그나마 남은 모아둔 돈을 여기저기 굴리려고 시도하다가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까지 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회사 직함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아서 떠난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해요. 현실에서 보는 명함 파워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며 씁쓸해하더군요. 4. 은퇴 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에도 1. 경제적 기반, 2. 사회적 관계, 3. 심리적 안정 이 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적 기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월급의 몇 %를 저축하라 같은 단순 공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각자의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 등 변수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플랜을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대개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 유지됩니다. 퇴직 후 갑자기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막으려면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다양한 커뮤니티에 일찍부터 참여해 두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 뭘 새로 해? 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창구로 삼을 수 있죠. 심리적 안정 은퇴 후에는 난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건가? 하는 박탈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일했던 분야의 강의를 해본다거나 후배 멘토로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죠.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기. 당장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얼마인지, 퇴직 후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수입원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금이나 연금, 혹은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미래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해야 하죠.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직장 밖의 사람들과도 미리 관계를 맺어보세요. 회사 동료들도 좋지만 업종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봉사단체나 동호회, 교회성당절 등 종교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퇴직 후 내가 할 일을 미리 생각하기. 취미 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지 말고 소규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해서 소정의 광고 수입을 얻는 식이 있겠죠. 누군가는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창업에 도전하기도 해요. 작은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식으로 제2의 직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건강 관리도 빼놓지 말기.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은퇴 설계의 큰 축입니다. 6. 함께 사는 삶을 위해.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 흔드는 일일 수 있어요.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미리 점검해야 할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지금까지 준비가 부족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다시 설계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도 받아보면서 사회적 관계도 회복하고 내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7. 마치며. 요약하자면 은퇴 준비는 큰 돈을 모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좌절을 느끼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하지만 앞서 봤던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면 제2의 인생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해도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 재무 설계, 지인들과의 관계 다지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62세가 되었을 때 퇴직했지만 여전히 바쁘고 행복하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봅시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 뼘씩 움직여 보는 거예요. 퇴직 후 인생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60세,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죠. 그런데 현실은 말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한때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온 62세 보험 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구어체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한 분야에서 정성을 다해 일한 뒤 퇴직 후에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 씨의 경우 평생 고객들의 신뢰를 쌓으며 수많은 명함과 연락처를 보유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빛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하는 씁쓸한 외로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끝없는 고독과 경제적 불안을 겪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경우를 보자면 평소 꾸준한 재무 계획과 부동산 투자,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 덕분에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퇴직 후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만의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부는 준비 없이 퇴직 후 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멈춘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퇴직은 한 시절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재무적 자산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나 영업직 같은 경우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 후에는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월급과 보너스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니 퇴직 후 들어올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의 경우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박 씨처럼 미리 저축하고 투자하며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패턴, 생활비, 미래의 예상 비용 등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의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 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맺은 동료나 고객과의 인연은 사실 일이라는 공통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공통점이 사라지면서 어느새 연락도 뜸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평소부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 직장 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져진 네트워크는 퇴직 후에도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퇴직 후 나의 존재 가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아무리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튼튼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김 씨처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자존감은 급격히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등의 자기개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등의 활동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물론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제2의 인생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작은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미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걱정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